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 치고 얘기하는 순서라고 하죠. 화요 천막 스퀘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천막에 깃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지지대가 되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천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타풍 생각도 나는데 별 큰 일은 없으셨죠? 예,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좀 아까 여기 오면서 들었는데 이 포항에서는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셨던 8분이 지금 실종이 되셔가지고 참 그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참 이번 태풍 엄청났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 쪽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조 변호사님? 당초부터 식물총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과정을 통해서 검찰 중립과 공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지켜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 본인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 구성원의 버팀목, 바람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외부적 시각에서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검찰 구성원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입장에서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그렇게 하자라는 검찰 내부 구성원에 대한 메시지로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수사 지휘권 문제로 돌아가고 원론적으로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전체의 어떤 적용 예나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진술기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과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셔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 그것마저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진술기의 부여 그 얘기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 사건 자체 뒤에서 이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진술기의 부여라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오늘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서 더 확실해졌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물증 같은 게 있고 본인의 진술이 있는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출석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서면 진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그 진술기의 부여라고 하면 확보된 물증을 통해서 어떤 혐의 사실 어느 정도 있으니 진술기회를 통해서 소명하라 이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진술기회를 어제 부여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자, 조청래 부위원장님. 완전히 저하고 보는 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니까 두 분을 모셨죠. 같은 소리 한 번 들어 두 분을 모셔요. 어제 사실 청문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사검증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 또 청문회 시작부터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지금 3건인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지루하게 들어갔고요. 사실은 인사검증에 관련된 내용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할 때 보면 개인적 흠집들이 많이 덜쳐지는데 이원석 지명자는 보니까 무슨 어제 총각인데 골프채 문제라든가 골프는 평생 친 적이 없다. 차를 잡아본 적이 문제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공립학교에서 정시로 대학 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잘 살아오셨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칭찬하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김남국 의원은 겸손하다 원만하시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이 있다 등등으로 해서 참 듣기 힘든 민주당의 뭐 이런 칭찬도 듣고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삶 자체가 크게 흠집이 없는 분이고 일단 원칙이 있는 것 같으시고요. 명확한 결격 사유를 저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해충돌 소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 법률가로서 이 조기현 이 전 부위원장께서는 이해충돌 소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강 의원과 이런 부분이요. 글쎄요. 과거 전례에서도 이 관련된 수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회피 사유가 된 적은 없었고요. 권성동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예. 자꾸 쟁점화시켜서 청문회 쟁점을 좀 흐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표가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이미 어제 청문회 이전에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 그 상임위원들 하나하나의 이해충돌 문제를 물론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수사 관련해서는 단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유만으로 예. 위원회에서 제척되어야 된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을 넘어서는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제 박주민 의원이 뭐 패스트트랙에 이제 걸린 의원들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 아니냐 하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의 그 범죄 혐의를 보면요. 지금 패문부재 논란도 있고 3건이나 기소가 돼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 청문위원으로서는 좀 지나친 거죠. 상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나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문제 제기 자체가 나쁘다고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된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전례가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로 돌아갔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맡겨주면 수사를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면 뭐 예. 수사를 뭐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 기억.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앞뒤의 저는 맥락 발언의 내용을 보면 예. 적극적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고 첫 번째로 답변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하면 그때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를 사실 윤석열 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그 해당 수사에서 배제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그러한 수사주의 취지가 지금 검찰의 이 수사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진행 내용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수사이고 그리고 이미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는 혐의가 사실상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는 지금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단순히 이게 수사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실제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갖고 지켜보는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 지휘권 문제로 돌아가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서 필요하면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죠. 근데 말은 이제 수사를 해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공소시효 문제도 남아 있고 수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청래 부원장님. 아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그죠? 2005년에 한 번 있었고 2010년에 7월, 10월 2차례 있었어요. 2차례 추미애 장관이 다 했는데 그중에 6개 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에다 묶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건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지금 지명자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할 때도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른다고 한 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더라도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라인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께 이걸 좀 국회에서 해결을 좀 해달라.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해보겠다. 이 내용이 액면 그대로 뭐가 틀렸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뭐 열의와 성의가 없다,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지금 여러 사람이 지적하다시피 문재인 정권 2년여 동안에 정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탈탈탈탈 털어놓고 지금 기소조차도 못한 사안을 지금 출범 100일 된 정권의 검찰총장 지명자에게 요구한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탈 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를 뺀 나머지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죠. 제대로 해서 다 구속을 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부분은 수사가 빠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이 됐고 이미 지난 4월, 5월 때부터 검찰 쪽에서는 불기소할 거라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엊그저께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한 녹취록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죠. 혐의 사실을 사실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의혹과 이 사실관계들이 제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바탕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는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한번 밝혀주셨어야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내용에 보면요. 라임 자산 운용 사건 관련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척근 사건 등 해서 5개를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라인에서 배제가 됐고 친문검사들이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친문검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친문검사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나서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을 뭐 의도적으로 수사해서 뺐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본회장님 친문검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관계가 좀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 딴 얘기 좀 해보죠. 이원석 총장 후보자에 대한 6년 전에 정로 게이트라고 있었죠. 근데 이게 6년 전 사건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간략한 사건 개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사건을 원래는 2016년에 이제 정은호 게이트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무마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금원을 수수해서 형이 확정이 됐죠. 이 사건은 이제 그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정은호 게이트의 수사검사였던 현 이원석 후보자가 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과 수사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40회 통화를 했고 관련된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줬다. 이게 수사기밀 유출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게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주총리 부원장님.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원정 도박 뭐 이러다가 이게 사법농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재판관들이 이제 연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법원 행정처의 윤리감사관실은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재판관들을 채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기본 정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던 이원석 부장이 이 사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당시 법원 윤리감사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40여 차례 전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김남국 의원이 언급했지만 피고인의 신상이나 사건 번호, 범죄 결정, 결과 등의 요지는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 하고 어제 이원석 그 지명자의 그 설명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들을 예. 징계를 하든지 재판에서 빼든지 뭐 하는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자기가 기본 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해서 예. 이원석 후보자가 사실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구속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11명이나 구속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마무리에는 이게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예. 당시 재판부도 이 후보자가 제공한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당시에 연루됐던 3명의 판사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끌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뭐 당연히 반대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검찰이 기소했던 부장 판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의 이유가 이 정보를 검찰이 제공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 공개되거나 했던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보 제공을 했기 때문이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그 윤리감찰관실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기로 넘어간 수사 정보의 내용이 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이거나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이 범죄 사실이 인지됐을 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거고요. 실제 이때 그 윤리감사관실에 제공된 수사 정보를 가지고 당시에 그 정은호 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장 판사가 그걸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정보가 공무상 필요와 협조에 의해서 제공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연수원 동기라는 친분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수사기밀 유출로 봐야 되고 당시 예. 이 사건 담당자가 한동훈 예. 전 법무장관입니다. 그러면 수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위법 문제를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당연히 그 판사들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예. 수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당시에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열 수석판사, 수석부장판사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그래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저는 우리 조 변호사님만큼 법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무죄를 받았다면 그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은 맞습니다. 그게 검찰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법원 행정처가 내부적 보고자료를 활용하거나 했던 부분은 이미 제공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상 기소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검찰에서 이 법원 행정처 윤리관실로 넘어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갖다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친부장 판사의 공무상 기밀 누설이지 검찰에서 수사 정보가 넘어간 거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별건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걸 들여다봤어야 되죠. 당시 수사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얘기는 여기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할 얘기 많아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성씨가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민주당 얘기 잠깐 또 해보죠.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사실상 거부한 거죠. 서면 조사를 대체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잘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얘기할까요? 조 부원장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당의 지도자든 국회의원이든 예. 검찰이 소환장을 보냈을 때 그것을 의원총회에다 붙여서 결정을 미루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소환장을 받으면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들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공당의 원총회에서 나가지 말고 서면 답변해라 이런 식의 지침이 나오는 거는 지침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의견을 집약하는 것은 전 처음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이거는 증가시키고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방탄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라고 그랬는데 현직 공천권을 가진 현직 대표에게 어떤 의원이 어떤 사람이 검찰에 출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받는 건수가 10여 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환총 올 때마다 긴급 어총이 올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저 공당의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조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셨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었고 뭐 결단은 대표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사안 자체가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고요. 이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나 혐의 사실로 확인된 내용 국회에서 답변하고 언론사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건 소환 조사의 필요성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면 진술로 가름하고 나머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추석을 앞두고 9월 6일 날 소환 일정을 공개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내지는 기획 사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원총회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공직선거법 문제는 뭐 시작에 불과하고 이후에 이제 계속 아마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할 텐데 왜 공직선거법 문제가 먼저 나왔겠느냐 이 부분을 좀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계속 됐지만 지금 구체적 혐의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이유로 이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환이 필요 없고 범죄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추석 직전에 소환한 목적 이게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쌍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도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꼴딱이죠. 왜냐하면 특검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고 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 발의 얘기를 며칠 전에 했을 때 패스트트랙 얘기를 진성준 원내수석인가 그분이 했던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도 전체 의원의 5분의 3 내지는 상임위 5분의 3이니까 지정 요건조차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국면에서 소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8월 19일 날 서면 조사 답변을 요구했고 8월 26일까지 해달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당대회만 한 달 반을 했습니다. 그죠? 한 달 반 동안에 남의 잔치집에다가 검찰이 어떻게 소환장을 보냅니까? 3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2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 나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간 사람한테 소환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 끝나자마자 2달 뒤에 민주당 대표 경선에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연히 일치가 된 부분을 존중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을 무슨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안 맞다. 죄송합니다. 불펜 소리가 좀 나거든요. 조금 흔드시면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당초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검찰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회신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소환 일정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당초에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는 사안이고 검찰에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지금 확보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율해서 언제까지 9월 6일 전에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조율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일정을 발표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 예. 아니 제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시간상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너 재밌네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열심히 들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